좀비 영화 장르는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죠. 세계 최초의 좀비 영화는 화이트 좀비라는 1932년 흑백 영화로 알려졌는데요. 크리처물 중 하나의 장르로서 정립된 좀비물은 계속해서 진화해왔습니다. 그중 5년 전부터 좀비물의 레벨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동양의 한국인데요. 오늘은 해외에서 한국 좀비물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이유와 평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페인 24에서는 한국의 좀비에 관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좀비물의 시작은 1981년 개봉한 괴물이라는 공포영화에서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도 별 다른 특이점 없이 서양에서 만든 좀비물들을 카피하는 수준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엄청난 좀비 영화가 탄생하죠. 바로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좀비 영화 최초로 1000만 명 이상 판매 기록을 세우며 한국 영화의 새 역사를 썼죠. 그리고 부산행이 해외 좀비 영화 매니아들에게 퍼지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70년 이상 고인 좀비물에서 나올 만한 요소들은 다 나온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죠. 부산행의 좀비는 분명 외국 영화와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좀비들의 움직임이 색달랐죠. 부산행의 좀비들의 특징은 구조물과 장애물에 부딪혀도 눈과 얼굴은 타깃에 고정되며 달려왔고, 두 번째로 서양 좀비들보다 훨씬 빠르게 타깃에게 다가왔죠. 이 두 가지만으로도 기존의 좀비물보다 기괴하고 긴장감을 더하는데요. 활용점정은 바로 마치 인간이라기엔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기괴한 움직임은 기존에 진부했던 좀비와는 다른 괴물을 탄생시켰습니다. 좀비의 움직임을 탄생시킨 사람은 다름 아닌 전형 안무가입니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봄브레이킹 댄스팀 센터피즈 소속의 안무가로 관절을 활용해 신체 유연성을 돋보이게 만드는 춤으로 새로운 댄스 영역을 만드시고 있는 분이죠. 새로운 좀비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배우들과 액션팀은 트레이닝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좀비 고인물들로 이루어진 팀이 연기를 해서 해외랑 비교했을 때 해외 좀비물은 디테일한 분장 등 외적인 모습에서 임팩트가 있지만 동작 자체가 가진 난이도나 강렬함은 크지 않은데요. 한국 좀비물은 변이부터 작은 동작 하나하나까지 역동적인 모습을 많이 연출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해외 팬들이 좋아하고 극찬하는 대목이라고 하죠. 영화에 새로운 좀비가 있다면 스토리 또한 해외 좀비물과는 사뭇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한국 좀비가 영화를 재정의한 방법과 우리가 그 영화를 사랑하는 이유에 관한 칼럼을 썼는데요. 칼럼에서 연상호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기재했죠. 원래 좀비를 좋아했고 뱀파이어나 늑대인간은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만 좀비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주는 엄청난 위압감과 공포가 존재합니다. 좀비는 무조건 포악한 괴물과는 다릅니다. 좀비는 가족일 수도 지인일 수도 있기에 괴물이면서 동시에 희생자라는 의미가 결합돼 있죠. 그래서 우리 영화의 주인공들은 일상적인 인물이어야 했죠. 보통 사람이 재난 상황에서 괴물이 되기도 하고 숭고한 희생자가 되기도 합니다. 좀비는 양면성을 갖고 있고 좀비 영화는 사회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한 연상호 감독의 말을 인용해 좀비에게 양면성을 더했고 생존자들이 갖는 복합적인 감정을 잘 표현해 신선한 좀비 영화라고 칭찬했습니다. 또 다른 해외 사이트 리뷰를 읽어보면 한국의 좀비물이 왜 특별한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산행은 아주 잘 만든 좀비 영화입니다. 좀비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흥미진진하고 피투성이일 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진실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이 영화는 인간이 좀비 발생 당시 최악의 괴물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인간 본성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는 주도적인 캐릭터 그룹도 있죠. 어떤 면은 선하고 어떤 면은 악하죠. 캐릭터도 굉장히 잘 표현했고 특히 아버지가 딸을 바라보는 모습은 시청자를 매료시키며 그들을 응원하게 만들죠. 부녀의 관계가 발전하고 영화가 진행될수록 아버지의 심정 변화를 보는 것도 매력적이었습니다. 부산행은 심장이 쫄깃한 스릴 넘치는 피투성이의 좀비 영화이지만 나는 그런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흥미롭고 무섭고 강렬하고 피투성이이며 인간 본성의 여러 면까지도 보여줍니다. 부산행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한국형 심파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위에서 말한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스릴러물에도 심파 양념까지 들어가 있으니 서양 입장에서는 색다를 수밖에 없겠죠. 사건 위주의 좀비 영화를 캐릭터에 집중시켜 색다른 재미를 더한 거죠. 이 방식은 한국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심파라면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분명한 건 캐릭터의 서사를 이용한 심파가 K-드라마를 세계적으로 흥행시킨 아주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해외 칼럼에서 콘텐츠 전문가가 한국 드라마가 중독성이 강한 이유를 썼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합니다. K-드라마에 사용된 플롯, 등장인물 설정이 서양 관객에게 새롭고 다르게 느껴진다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중독성 있는 이유는 시청자와 정서적 연결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때문이죠. 주인공과 시청자가 정서적으로 관계를 맺게 하는 방법은 주인공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거의 모든 에피소드의 마지막에 갈등을 암시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시청자들을 안절부절하게 만드는데요. 이러한 연출은 캐릭터에 더욱 몰입되게 만들어서 미국 드라마에서 커플의 침실 장면보다도 한국 드라마 주인공이 손을 잡을 때 더 짜릿하게 만듭니다. 이 칼럼에서 전문가가 말했듯이 한국의 거의 모든 드라마는 어떤 나라의 드라마보다 시청자가 캐릭터에게 감정이입하게 만든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연출법이 좀비물에도 쓰이고 계속 발전하다 보니 부산행부터 킹덤, 살아있다, 지금 우리 학교는까지 한국의 좀비물들이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겠죠. 특히 지금 우리 학교는 한국에서는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전 세계 1위에 올랐고 지금은 2등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비평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는 K-좀비 장르와 잘 어울리는 복합적이고 휴머니즘적인 작품이어서 재미있게 시청했습니다. 한국형 좀비쇼가 돌아왔네요. 좀비에 대한 세부적인 새로운 설정이 신선했습니다. 한국이 또 다시 해냈습니다라는 평을 남겼습니다. 로튼토마토 관객 지수는 82%로 평가에 참여한 이들 중 평균 별점은 5점 만점에 4.2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옥과 고요의 바다보다 높고 오징어 게임과 유사한 점수라고 합니다. 2022년 초부터 대박 작품을 건진 넷플릭스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겠죠? 얼마 전 넷플릭스의 주가가 최고가 기준 40% 이상 떨어졌는데요. 그 이유가 넷플릭스의 성장 동력이 다 떨어졌다는 이유라고 평가합니다. 사실 넷플릭스의 둔화는 작년부터 있었지만 오징어 게임이라는 전세계 대박 콘텐츠로 인해 주가는 오히려 더 성장했죠. 한국 콘텐츠의 성적을 보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한국을 미국 다음 파트너로 생각하게 만들겠죠. 더욱이 지금 우리 학교는의 성적이면 오징어 게임만큼의 대박까지도 노릴 가능성도 있기에 2022년에 넷플릭스의 투자 금액은 더욱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제작비가 많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재미가 보장된 좀비물 특성을 생각해본다면 다음 년에는 더 많은 작품들이 나와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좀비 영화의 후발주자인 한국 영화계가 어떻게 좀비 영화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